오늘 밤 당신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이 당신의 시간을 따스하게 비추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만물이 고요에 잠긴 시간. 오직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예민한 직감이 나를 얕은 잠에서 세차게 끌어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옆 작은 침대에 누운 딸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불덩이 같았다. 그 뜨거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잠시 멎는 듯했다. 유나야, 유나야. 나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켰다. 쨍한 불빛에 눈이 아팠지만 나를 더 절망시킨 것은 딸 유나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호흡은 가쁘고 미약했으며 나의 부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평소처럼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아니었다. 공포스러운 혼수 상태였다. 고열성 경련, 혼수 상태. 이 단어들이 얼음 송곳처럼 나의 뇌를 파고들었다. 최진우 씨, 최진우 씨, 빨리 일어나. 유나가 이상해. 나는 천둥 같은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최진우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투덜거렸다.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열 좀 나면 물이나 먹여. 유난 떨지 마. 그 말을 마치고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절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이 남자가 유나의 친아빠란 말인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결혼한 남자란 말인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기댈 곳이 되지 못했다. 그를 믿을 수는 없었다. 유나의 목숨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다. 이 시간에 택시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119 구급차가 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터였다.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장 빨랐다. 하지만 우리 집의 낡은 아반떼는 지난주 남편이 출장 간다며 끌고 나갔다. 그래, 차를 빌리자. 신우이 최유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얼마 전 새로 뽑은 그랜저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최유라의 번호를 눌렀다.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동안 매 순간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고통받는 것 같았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최유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새벽에. 유라야. 나야. 형님.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마른 걷잡을 수 없이 빨랐다. 유나가 갑자기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졌어. 너무 위험해. 진우 씨 차는 없고 택시는 안 잡힐 것 같아. 내 차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유나 병원에 데려가야 해. 제발 부탁할게.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손으로 수화기를 막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형님이야. 그 근본 없는 것 죽게 생겼다고 차 빌려달래.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근본 없는 것, 감히 내 딸 유나를 그렇게 부르다니. 곧이어 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 나의 좋은 시어머니, 황미자 여사였다. 그녀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목소리에는 경멸과 악의가 가득했다. 박서연, 똑똑히 들어. 어림도 없어. 내 딸 새 차를 그 근본 없는 것 병원 데려가는 데 쓰라고? 꿈도 꾸지 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차 훔쳐다가 어디서 뭔 떳떳하지 못한 짓거리 하려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차라리 속 시원하네. 우리 최 씨 집안 망신시키는 것보다 낫지. 나중에 진우가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낳는 게 순리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 몇 마디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파고 미친 듯이 휘저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음 순간 격렬하게 들끓었다. 지난 4년간의 인내, 이 집에서 소처럼 일하며 온갖 무시와 서름을 견뎌왔던 세월. 단지 유나가 딸이라는 이유로, 내 친정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 모녀를 이렇게 짓밟았다. 유나는 내 살을 떼어낸 내 새끼다. 이 차가운 집에서 나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빛이자 온기였다.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 딸을 저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며 나의 모든 이성과 체면을 불태워버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나를 내려놓고 이불을 단단히 여며주었다. 그리고는 격분한 암사자처럼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벽에 칼바람이 얼굴을 베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열화만이 가득했다. 나는 곧장 옆동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사는 집으로 달려갔다. 운이 좋게도 혹은 그들이 나를 무시하여 방심한 덕분에 공동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3층으로 뛰어 올라가 301호의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누구야? 죽고 싶어. 안에서 황미자의 욕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황미자는 실크 잠옷 차림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단잠을 깨운 것에 대한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다. 최유라도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를 본 황미자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박서연, 너 미쳤니? 이 새벽에 와서 무슨 행패야. 그 근본 없는 것 때문에. 짝. 나는 온몸에 힘을 실어 정확하게 황미자의 그 독살스러운 얼굴에 손바닥을 날렸다. 고요한 새벽, 맑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황미자는 비틀거리며 뒤에 있는 신발장에 부딪혔다. 그녀는 뺨을 감싸준 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최유라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비명을 질렀다. 박서연,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쳐? 황미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 세상에, 세상에, 이 천하의 몹쓸 년이 날 쳐? 내가 너랑 끝장을 본다. 그녀는 이빨을 드러내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 눈에 서린 얼음 같은 냉기와 살기에 그녀의 몸짓이 순간 멈칫했다. 나는 또박또박 얼음굴에서 건져 올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따귀는 방금 당신이 뱉은 그 말에 대한 대가야. 황미자 씨, 똑똑히 들어. 유나는 내 딸이야. 다시 한번 그 애를 근본 없는 것이라고 부르면 그땐 당신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테니까. 너. 황미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최유라가 황급히 엄마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박서연, 너 다 죽어가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감히. 닥쳐. 나는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최유라, 너도 마찬가지야. 똑똑히 기억해둬. 오늘 나는 더 이상 이 막대먹은 모녀와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파렴치함과 악랄함은 인간의 최저선을 넘어섰다. 유나는 아직 위험했고 그들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이 역겨운 곳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걸으면서 조금의 떨림도 없는 차가운 손으로 잠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번호가 어둠 속에서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4년. 나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신분을 숨기고 이 모든 것을 견뎠다. 오직 유나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숨죽여 지내면 유나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어떤 버러지들에게 인내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래,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내 마지막 선을 건드린 거야. 황미자와 최유라는 여전히 등 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거의 1초 만에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공손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흥분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새벽임에도 절대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는 목소리. 아가씨, 맞으십니까?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나는 안부 인사도 설명도 생략했다.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김 실장님, 저 박서연입니다. 들으세요. 최진우 씨의 가족, 진우정밀이라는 금속 가공 공장을 오늘 해가 뜨기 전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상하이 공급망과 고객 계약을 전부 끊어버리세요. 파산시키세요. 지금 당장. 전화기 저편의 김 실장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진우정밀, 해 뜨기 전까지 파산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 서서 먹물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떠한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직 엄마의 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결연함만이 가득했다. 황미자, 최유라, 그리고 그 한심한 최진우. 너희들은 그깟 작은 공장 하나 믿고 그렇게 위세를 떨었지? 나 박서연이 너희 최 씨 집안에 시집 온 걸 대단한 행운으로 여겼지? 좋아, 아주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너희들의 그 보잘것없는 의지처를 부숴주지. 너희들은 유나가 근본 없는 아이라 죽어버리면 깨끗하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마. 몸을 돌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파트 단지 입구로 달려갔다. 지금은 유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다. 최 씨 집안, 그들의 좋은 날은 바로 이 순간 끝났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다. 불덩이 같은 유나를 품에 안고 차에 올라탔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 딸이 위독해요. 부탁드립니다. 차는 질주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택시는 새벽의 텅 빈 도로를 질주했다. 창밖의 가로등은 긴 빛의 띠를 그리며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마치 지금 내 심정처럼 나는 품에 안은 뜨거운 작은 몸을 더욱 꽉 껴안았다. 유나의 호흡은 여전히 미약했고 힘겹게 내쉴 때마다 거대한 망치가 내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손으로 아이의 이마 온도를 확인했다. 타는 듯한 열기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유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곧 의사 선생님께 데려다 줄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딸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지 않게 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다. 나는 강해야 했다. 나는 유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황미자의 악독한 저주와 최유라의 날카로운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근본 없는 것,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한 글자 한 글자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내 영혼을 찢었다. 4년의 결혼 생활.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돈 안 받는 가정부처럼 살았다.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단지 내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내 친정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 모녀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짓밟았다. 최진우 그 겁쟁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없었다. 방금 전 그의 짜증 섞인 투덜거림을 떠올리자 마음속의 한기는 창밖의 밤바람보다 더 시렸다. 이 남자가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남자라니 정말이지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증오와 서름을 잠시 눌러둬야 했다. 유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나는 울먹이며 기사님께 애원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더니 품에 안긴 아이의 새빨간 얼굴과 내 초조한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꽉 잡아요. 말과 함께 엑셀을 깊이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연이어 신호를 무시하고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나는 기사님께 감사한 눈길을 보냈다. 이 차가운 밤, 이 사소한 친절이 무너지기 직전에 내 감정을 겨우 지탱해 주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무심코 확인해보니 최진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분명 황미자나 최유라가 내가 자신들을 때렸다고 울며불며 고자질했겠지. 나는 곧바로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단호하게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은 누구도 내 딸을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다. 최 씨 집안의 그 더러운 일들은 내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하나 낱낱이 계산해 주리라. 차가 급정거하며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섰다. 나는 거의 문을 부수듯 열고 유나를 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고열로 의식이 없어요. 내 목소리는 공포와 숨가쁨으로 갈라져 나왔다. 새벽의 응급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내 외침은 즉시 당직 간호사들의 주의를 끌었다. 2명의 간호사가 이동식 침대를 밀며 빠르게 달려와 내가 유나를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아이가 몇 살이죠? 언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나요? 체온은 재보셨어요?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간호사는 침대를 소생실로 빠르게 밀면서 속사포처럼 질문했다. 4살, 곧 5살이에요. 새벽 3시에 발견했는데 열이 너무 심하고 불러도 깨질 않았어요. 그 전에 기침을 좀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체온은 못 쟀지만 만져보니 불덩이 같아요. 아주 뜨거워요. 나는 최대한 명확하게 말하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심하게 떨렸다. 고열성 경련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열제, 진정제 준비하고 혈액 검사, 소아과 당직 의사 호출하세요. 간호사는 능숙하게 지시를 내렸다. 유나가 소생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 문이 내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처치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것이 마치 달궈진 인두처럼 내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차가운 벽을 겨우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고독, 공포, 분노, 후회, 온갖 감정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벽을 따라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2팔로 나를 감쌌지만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유나가 엄마하고 달콤하게 부르던 모습, 황미자의 일그러진 얼굴, 최진우의 무관심한 뒷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소생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이 긴장감을 더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10여 분, 혹은 1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소생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걸어 나왔다. 나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 딸은요? 어떻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내리며 점지만 침착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평온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되시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이는 급성 고열로 인한 경련과 함께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있었습니다. 해열제와 진정제를 투여했고 현재 체온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으며 경련도 멈췄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열이 너무 높았고 시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뇌수막염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즉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뇌척 수액 검사 같은 것들이요. 어서 입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빨리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입원할게요. 의사 선생님, 제 딸 좀 꼭 살려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횡설수설했다. 유나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우선 수속부터 하세요. 소아과 병동입니다. 아이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으니 병실로 먼저 옮기겠습니다. 의사는 말을 마치고 다시 소생실로 들어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수속에는 돈이 필요했다. 아까 핸드폰을 껐었지. 나는 응급실 수납 창구로 가서 핸드폰을 켰다. 모바일 결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다. 거의 모두 최진우에게서 온 것이었고 최유라와 황미자에게서 온 것도 몇 통 있었다. 나는 전부 무시하고 결제 앱을 열었다. 바로 그때 최진우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화면에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받자마자 최진우의 고함이 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박서연, 너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내 남편이라는 자의 낯선 포효를 들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서서히 가라앉아 얼어붙었다. 딸이 생사를 오가며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작자의 첫마디는 딸의 아니가 아니었다. 왜 자기 엄마를 때렸냐는 질책과 돌아와서 사과하라는 명령이었다. 이게 내가 결혼한 남자였다. 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최진우 씨, 똑똑히 들어요. 유나, 고열성 경련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었어요. 지금 서울중앙병원이고 방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바로 입원해서 검사받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 어머니를 때린 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뼈에 사무치는 증오를 담아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딸을 근본 없는 거지라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라고 욕했기 때문이야. 그 따귀는 그 여자가 받아 마땅한 대가였어. 내가 그 주둥아리를 찢어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신 체면을 봐준 줄 알아. 전화기 저편은 순간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분명 황미자와 최유라는 고자질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악독한 부분은 쏙 빼놓았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최진우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힘이 빠져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 엄마랑 동생이 어떤 인간들인지 당신은 정말 몰라? 최진우 씨, 나 지금 당신이랑 이런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유나는 소아과 병동에 있어. 당신이 아버지로서 티끌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이리로 굴러와서 입원 수속이나 밟아.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내 목소리는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결연함과 위협을 담아서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 누구라도 다시 한번 내 딸을 욕하거나 내 딸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 박서연, 하늘에 맹세코 반드시 너희 최씨 집안이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말을 마치고 나는 최진우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이 남자에 대한, 이 집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재빨리 모바일로 입원 보증금을 결제하고 비틀거리며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다. 유나는 이미 병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작은 몸이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조금 안정된 듯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링거를 맞지 않는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유나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시는 아무도 우리 유나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나는 나지막이 약속했다. 눈빛은 점점 더 단호하고 차갑게 변해갔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켰다. 최씨 집안의 모든 전화를 무시하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그 번호를 찾아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김 실장님, 계획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해가 뜬 후 진우정밀의 첫 번째 비명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소아과 병동 안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작은 몸은 하얀 이불에 덮여 창백한 얼굴만 드러내고 있었다. 링거병의 액체는 가느다란 튜브를 통해 한 방울씩 아이의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호흡은 이전보다 안정되었지만 미간은 여전히 살짝 찌푸려져 있어 잠결에도 고통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뜨거움이 가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마음속의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내 보물을 영원히 잃을 뻔했다. 황미자의 죽으면 죽는 거지. 뭐라는 말은 악몽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되새길 때마다 증오심이 깊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어 초승달 모양의 붉은 자국을 남겼다. 최진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끊은 지 거의 1시간이 지났다. 창밖 먹물 같던 하늘은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고 이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지만 유나의 친아버지인 최진우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꾸며낸 거짓 세계 속에서 잠들어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아예 올 생각이 없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아 결국 한 줌의 재만 남았다. 그에게 더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좋았다. 그래야 내가 손을 쓸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을 테니까. 간호사가 들어와 유나의 체온을 쟀다. 38.5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체온이 내려가고 있으니 좋은 징후예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아침에 의사 선생님 회진 돌 때 자세한 진단을 내릴 겁니다.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밤늦게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엄마들을 많이 봐왔겠지.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시선은 유나에게서 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김 실장님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내용은 극도로 간결했다. 아가씨, 첫 번째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진우정밀의 최대 고객사인 태산건설이 제품 품질 불안정을 이유로 이번 달 모든 주문을 공식 취소하고 협력 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위약금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태산건설, 최 씨 집안의 그 작은 금속 공장 주문량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그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생명줄이었다. 김 실장님의 움직임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 품질 불안정이라는 이유를 붙여 앞으로 최 씨 집안이 태산건설은 물론 그와 관련된 다른 건설사와 거래할 길까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다. 이 칼은 정확히 심장을 겨눴다. 내 입가에 지독히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황미자, 최유라, 들리니? 이것이 너희를 위해 울리는 첫 번째 조종, 표종, 소리다. 내 딸의 고통과 너희의 악독한 저주로 얻어낸 조종 소리. 거의 동시에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최진우였다. 드디어 왔군.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온 전화가. 공장 쪽은 이미 난리가 났겠지. 나는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들고 병실 밖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즉시 최진우에 격앙되고 공포에 질린 포효가 터져나왔다. 배경음으로는 황미자의 날카로운 울부짖음과 최유라의 횡설수설하는 외침이 들렸다. 박서연,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최진우의 목소리는 공포로 뒤틀려 있었다. 태산건설. 방금 태산건설에서 갑자기 전화와서 주문을 전부 취소하겠대. 우리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게 말이 돼?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 태산건설에 아는 사람 있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는 차갑게 듣고만 있다가 그가 소리치는 것을 마친 후에야 아무런 감정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최진우 씨, 병원에는 왔어요? 유나는 소아과 3층 307호실에 있어요. 전화기 저편은 순간 말이 막힌 듯했다. 최진우의 분노는 목이 졸린 듯 컥 하고 막혔다가 곧이어 더욱 거칠게 폭발했다. 내가 지금 공장 얘기를 묻고 있잖아. 공장이 망하게 생겼는데 애 얘기를 하고 있어. 애는 이제 괜찮다며 열 좀 나는 거 가지고 며칠 입원하면 될 거 아냐. 지금 공장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야. 빨리 말해. 너 맞아? 아니야. 열 좀 나는 거 가지고 며칠 입원하면 된다고.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 같았다. 최진우 씨, 당신 마음속에선 그깟 공장이 딸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아니면 당신 엄마랑 동생 눈에는 유나 그 근본 없는 것든 원래 살 가치도 없으니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고? 너 무슨 소리야? 누가 근본 없는 것이래?
엄마는 그냥 화가 나서. 최진우는 눈에 띄게 기가 죽어 초점을 흐리려 했다. 박서연, 경고하는데 말 돌리지 마. 만약 네가 공장을 망하게 한 걸 알게 되면 너랑 나 끝장이야. 잊지 마. 넌 우리 최 씨 집안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공장이 망하면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너랑 그 애, 너랑 유나도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소위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나를 올가매려 했다. 심지어 그 모욕적인 단어를 또다시 내뱉을 뻔했다.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끝없는 조롱과 비애를 담고 있었다. 최진우 씨, 당신네 집밥. 난 진작에 물렸고 역겨워졌어. 길바닥에 나앉는 거? 걱정 마. 설령 당신네 가족 전부가 구걸하게 되더라도 나와 유나는 당신네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당신 엄마랑 동생 입단속 잘 시켜. 만약 내가 어디서든 근본 없는 것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듣게 된다면 그게 소문이라도 내가 장담하지. 태산건설 계약을 잃은 건 너희 최씨 집안 악몽의 시작에 불과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파산청산이 뭔지, 길거리에 나앉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최진우는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찼다. 협박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정정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통보야, 이제 난 내 딸을 돌봐야겠어. 당신과 당신네 집안의 그 더러운 일들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임시로 차단 목록에 넣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복도 끝, 창밖의 하늘은 이미 꽤 밝아졌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구름을 뚫고 도시의 따뜻한 색을 입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최 씨 집안에게 이 새벽은 희망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병실로 돌아왔다. 유나는 좀 더 편안하게 잠든 듯 찌푸렸던 작은 미간이 펴져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가볍게 쥐었. 아가, 안심하고 자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엄마가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우리 유나가 햇살 아래서 노래하고 춤추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치며 울부짖게 될 거야. 첫 번째 비보는 이미 전달되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나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최 씨 집안의 공장은 지금쯤 아수라장이 되었겠지. 황미자는 여전히 나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할 기운이 있을까? 최유라는 아직도 자기 새 차를 자랑할 마음이 있을까? 참 좋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님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김 실장님, 잘 처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 10시 전까지 진우정밀의 모든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주문을 끊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끊는 것이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뼈와 근육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최 씨 집안의 공장이 밝은 햇살 아래 완전히 멈춰서는 것을 원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유나의 고른 숨소리와 링거액이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렸다. 새벽의 그 독살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다른 길에 몰린 바람만이 남아있었다. 그녀 뒤로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시선을 피하는 최진우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구경하듯 서 있는 최유라가 있었다. 최진우 결국 오긴 왔구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끌고 마치 패싸움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기 친딸의 병실로 쳐들어오다니. 유나는 이 큰 소리에 놀라 잠결에 불안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즉시 몸을 숙여 아이의 가슴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박서연, 이 재수없는 년. 상복을 몰고 온 년. 황미자는 들어오자마자 병상의 손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다.
네가 꾸민 짓이지. 태산건설 계약은 왜 끊긴 거야? 밖에서 웬 놈이랑 놀아나서 우리 최씨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려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와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최진우는 얼굴이 뜨거워져 황미자를 말리려 했다. 엄마, 좀 조용히 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뭐. 내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 독한 년의 실체를 다 까발릴 거야. 황미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더욱 흥분하여 내 앞으로 달려들 듯 다가왔다.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공장을 망하게 해?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똑똑히 들어. 공장이 망하면 내가 너부터 가만 안 둬. 그리고 이 근본 없는 닥치세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갑고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어 황미자가 내뱉으려던 더 악독한 말을 막아 세웠다. 내 시선은 얼음 조각을 박아놓은 칼처럼 그녀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황미자 씨, 어제 경고했을 텐데요. 그 입 조심하라고. 나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에 한기를 담아 말했다. 다시 한번 내 딸을 근본 없는 것이라고 부르면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잃는 건 계약서 한 장이 아닐 겁니다. 내 눈빛이 너무 살벌했는지 혹은 어제의 따귀가 생각났는지 황미자의 기세가 꺾이며 무심코 반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곧이어 더욱 분노에 차서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 말세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진우야, 너 좀 봐라. 저 독한 년 눈빛 좀 봐. 공장은 분명 전현이 망하게 한 거야. 경찰에 신고해. 빨리 전현 잡아 넣어. 최유라도 옆에서 음양과이하게 거들었다. 형님,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니도 너무 급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공장은 아버님 평생의 피땀인데 하루아침에 계약이 끊겼으니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나는 이제 괜찮아졌잖아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따져. 나는 최유라를 향해 차갑게 비웃었다. 최유라, 새벽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엄마는 근본 없는 것, 죽으면 깨끗하다고 했고 너는 옆에서 거들었지.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진다고 말하는 거야? 너랑 내 엄마 양심은 개나 줘버렸니?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게 없었니? 최유라는 내 질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아무 말도 못했다. 박서연, 그만해. 최진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나를 꾸짖었다. 그의 얼굴은 짜증과 피로로 가득했고 눈빛에는 나에 대한 원망과 이 난장판에 대한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랑 유라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너도. 공장일, 정말 네가 한 짓이야? 태산건설 계약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거 없으면 공장 다음 달 월급도 못 줘? 그 많은 직원들은 어떡하고. 아버지는 이미 혈압 올라서 집에 누워 계신다고. 그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를 언급했다. 늘 말이 없고 순해 보이지만 아내와 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항상 묵인해왔던 시아버지, 혈압이 올랐다고? 참으로 인과응보였다. 나는 최진우, 내가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너무나 낯설고 가련해 보였다. 그는 언제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혹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부모님과 공장, 그의 집안 체면이 나와 딸보다 항상 더 중요했던 것이다. 최진우 씨, 나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첫째, 새벽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한 건 딸이 위독해서 입원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어.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그리고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지? 당신 엄마랑 동생을 데리고 당신 딸 병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 둘째, 공장 일.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내가 했다고 단정하는 거야? 당신네 집안이 사업하면서 누구한테 원한을 샀는지 당신들은 정말 몰라?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나는 황미자와 최유라를 훑어본 후 시선을 다시 최진우에게 고정했다. 어조는 단호했다.
지금 당신에게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윤하병이 다 나으면 나는 당신과 즉시 이혼할 겁니다. 당신 내 집안이라는 지옥 구덩이, 나와 내 딸은 더 이상 머물지 않겠어요. 이혼? 최진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소리야? 황미자도 울부짖음을 멈추고 소리쳤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네가 우리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발을 빼겠다고? 어림없어. 넌 죽어도 우리 최씨 집안 귀신이야. 맞아요, 오빠. 저렇게 쉽게 보내주면 안 돼. 밖에서 웬 놈이랑 바람난 게 틀림없어. 갈아탈 놈 찾았으니 우리를 버리려는 거잖아. 최유라가 즉시 맞장구 쳤다. 나는 그들 모자, 모녀 3인의 적개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참으로 가련하고 우스운 가족이었다. 이혼은 당신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입 다물고 당장 나가주세요. 내 딸은 안정이 필요해요. 만약 당신들이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워 내 딸의 회복을 방해한다면 보안 요원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감히? 황미자는 허리에 손을 얹고 또다시 행패를 부리려 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 제복을 입은 2명과 엄숙한 표정의 수간호사가 들어왔다. 여기는 병원 병동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다른 환자분들 휴식에 심각한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는 엄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물었다. 박서연 보호자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분명 방금 전에 소란이 병원 측의 주의를 끈 것이었다. 나는 즉시 지치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간호사와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님. 시끄럽게 해서요. 이분들은 제 가족인데 집안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요. 제가 나가달라고 해도 듣지를 않네요. 보안 요원이 즉시 앞으로 나서 최진우 일행에게 말했다. 3분, 즉시 병동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우는 그래도 체면은 있었는지 보안 요원과 수간호사의 주시 아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황미자를 힘껏 잡아 끌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나가서 얘기해요. 황미자는 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의 단호한 표정과 주위에 쏠리는 시선을 보고는 결국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했다. 다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한번 쏘아보고는 최진우와 최유라에게 반쯤 끌려나가듯 병실을 나갔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수간호사에게 감사한 눈빛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수간호사는 침대에 불안하게 잠든 유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 잘 돌보세요. 무슨 일 있으면 호출벨 누르시고요. 그리고는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었다. 마음이 이런 가족과 얽히는 것은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유나가 나를 필요로 했다. 나는 침대 곁으로 갔다. 유나는 또다시 놀랐는지 작은 입을 삐죽이며 악몽을 꾸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며 부드럽게 달랬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 화면이 소리 없이 밝아졌다. 김 실장님의 메시지였다. 아가씨, 2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원자재 공급업체 3곳이 동시에 진우정밀에 전화하여 기존 미지급 대금 전액 결제를 요구했으며 다음 납품부터는 선입금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은행 신용관리부의 왕 부장이 마침 오늘 오전에 진우정밀의 대출 사후 관리를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 눈빛은 순간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해졌다. 원자재 공급 중단, 은행의 대출 압박, 최씨 집안의 자금줄은 이제 곧 완전히 끊어질 것이었다. 최진우 일행은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병동 건물을 나섰다. 마치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초라하게 아침 햇살 아래 서 있었다. 병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고 호기심 어린 혹은 경멸적인 시선이 바늘처럼 그들에게 꽂혔다.
황미자는 평생 이렇게 창피를 당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병동 건물을 가리키며 욕을 하려 했지만 최진우가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엄마, 더 창피당하고 싶어요? 여기 병원이라고요. 최진우는 낮게 소리쳤다. 얼굴은 불타는 듯했다. 절반은 수치심, 절반은 방금 전 박서연의 그 차갑고 낯선 눈빛과 단호한 이혼 선언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공장의 위기, 어머니의 횡포, 아내의 결별 선언, 딸의 병.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쳐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창피? 내가 왜 창피해? 저 재수없는 년 때문에 우리가 창피당하는 거잖아. 이혼하겠다고? 우리 가족 다 죽이려는 거잖아. 황미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저런 늑대 같은 것을 며느리로 들여서. 진우야, 절대 저년 말 들으면 안 돼. 이혼? 꿈도 꾸지 마. 산채로는 우리 최씨 집안 사람이고 죽어서는 우리 집 귀신이야. 공장이 망해도 전현도 편하게 살 생각 못하게 해야 해. 최유라도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형님은 분명 밖에서 딴 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배짱이 두둑하지. 감히 엄마를 때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대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야. 최진우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태산건설 계약이 끊겼어. 그게 우리 공장 목숨줄이라고. 계약이 없으면 뭘로 직원들 월급 주고 뭘로 원자재를 사. 박서연, 그 여자,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것이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의문이었다. 박서연의 친정은 평범했고 결혼 4년 동안 거의 사회생활도 없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태산건설 같은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가 아니라면 왜 하필 그녀가 어머니를 때리고 악담을 퍼부은 직후에 계약이 끊긴 것일까. 이 우연은 너무나 기묘했다. 분명 그년이 더러운 수작 부려서 웬 늙은 사장 침대에 기어 들어갔겠지. 황미자는 악의적으로 추측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최진우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최진우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아버지 최부강에게서 온 전화였다. 최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최부강의 쇠약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공장 격리의 다급한 외침이 섞여 있었다. 진우야, 큰일 났다. 방금 신성, 영풍, 광진, 세 군데 거래처에서 거의 동시에 전화가 왔어. 기존 외상대금을 당장 다 갚으래. 한 푼도 미룰 수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거래하겠다고. 이건 우리 목을 조르는 거잖아. 최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동시 채무 독촉. 이것은 태산건설 계약 해지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태산건설 계약 해지는 수입이 끊기는 것에 불과했지만 재고 원자재로 다른 소규모 주문을 처리하며 버틸 수는 있었다. 하지만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끊고 빚 독촉까지 하는 것은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최 씨 집안의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 흐름이 항상 빠듯했다. 대부분의 돈이 외상 대금과 원자재에 묶여 있었는데 어디서 그 많은 현금을 구해 빚을 갚는단 말인가. 아버지,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거래했는데.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몰라. 최부강은 거의 울먹였다. 그쪽 태도가 아주 강경해. 본사 지시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대. 진우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지금 공장은 쑥대밭이야. 직원들은 월급 제대로 나오냐고 수군거리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외침과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최 사장님, 왜 그러세요? 빨리 119 불러.
아버지. 최진우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저편에서는 시끄러운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황미자와 최유라도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달려들었다. 진우야, 왜 그래? 아버님은? 최진우는 넋이 나간 채로 말했다. 아버지, 쓰러지신 것 같아. 거래처에서 비톡촉하고 공장은 난리가 났대. 아이고, 세상에. 황미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최유라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병원으로 가요.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해요. 최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넋나간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끌고 허둥지둥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그들이 방금 쫓겨났다는 사실도 잊은 채 오빠, 아빠는 공장 근처 병원이지. 여긴 아니야. 조금 더 정신이 있던 최유라가 소리쳤다. 최진우는 그제야 꿈에서 깬 듯 세 사람은 머리 없는 파리처럼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최유라의 그 새 차, 박서연이 새벽에 유나를 살리기 위해 빌리려 했던 그 차를 타고 도시 서쪽의 공장 방향으로 질주했다. 가는 내내 최진우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공장 관리자들, 다른 소규모 거래처들, 예외 없이 나쁜 소식뿐이었다. 직원들은 월급이 밀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두 곳의 소규모 거래처에서도 품질 문제에 대해 문의하며 후속 주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 무고한 눈송이는 단 하나도 없다. 최 씨 집안 공장의 위기는 쓰러진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나, 박서연은 조용히 유나의 병상 옆에 앉아 작은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떠먹여주고 있었다. 유나는 깨어났다. 아직 기운은 없었지만 의식은 돌아왔다. 아이는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머리 아파. 나는 가슴이 아파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유나야, 착하다. 의사 선생님이 약 주셨으니까 금방 안 아플 거야. 우리 아가 정말 용감해.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김 실장님에게서 온 세 번째 메시지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아가씨 은행 신용관리부 왕부장이 예정대로 도착했습니다. 진우정밀 최부강 사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 중입니다. 최 씨 집안의 자금줄은 실질적으로 끊겼습니다. 나는 응급처치 중이라는 네 글자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마음속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최부강은 황미자처럼 드러내놓고 악랄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방관하고 묵인했다. 그 역시 공범이었다. 그의 졸도는 최 씨 집안 붕괴의 연쇄 반응 속 필연적인 한 과정일 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였다. 최진우 일행은 지금쯤 초조하게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겠지. 한쪽에서는 쓰러진 아버지, 다른 한쪽에서는 무너져가는 가업. 참 좋네. 이것이 너희가 내 딸을 모욕하고 나를 짓밟은 대가다. 유나의 주치의가 회진을 왔다. 인상 좋은 중년의 여의사였다. 그녀는 유나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최신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체온은 잡혔고 혈액 수치도 좋아지고 있어요.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상황은 배제됐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고열성 경련이었네요. 의사의 말에 허공에 떠있던 내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거대한 안도감에 몸에 힘이 쭉 빠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목이 메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할 일인걸요. 아이는 이틀 정도 더 입원해서 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액을 맞아야 합니다. 이번에 열이 너무 심해서 체력 소모가 컸어요. 앞으로는 아이가 열나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당부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유나를 입에 넣어도 녹을까, 손에 쥐어도 깨질까 두려웠다. 의사가 떠난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얌전히 죽을 받아먹는 유나를 보았다.
창백했던 얼굴에 마침내 혈색이 돌았다. 마음속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보물에 대한 소중함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최 씨 집안이라는 진흙탕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나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병실 문을 누군가 조용히 노크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그 지긋지긋한 최 씨 집안 사람들인 줄 알았다. 문을 열러 갔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과일 바구니와 분유를 들고 초췌한 얼굴에 복잡한 눈빛을 한 최진우였다. 혼자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웃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우는 것보다 더 어색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마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서연아.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나는 좀 괜찮아? 나는 문을 막아선 채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네 집안 덕분에 당장은 죽지 않을 것 같네요. 최진우의 얼굴이 순간 시뻘개졌다. 어색함, 부끄러움, 그리고 미세한 분노가 그의 얼굴에 뒤섞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알아. 전에 엄마가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고, 우리가 유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고,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됐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사과? 나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듯 했다. 최진우 씨 사과로 다 해결될 거였으면 유나가 겪은 고통은 뭐가 되고 당신 어머니의 근본 없는 것, 죽으면 깨끗하다는 말은 뭐가 되죠? 그때 당신과 당신 동생의 묵인과 동조는 또 뭐가 되고요? 나는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과일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서연아, 알아.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하지만, 공장이 정말 망하게 생겼어.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셔. 아직 의식도 못 찾으셨어. 공급업체들은 매일 공장 문 앞에서 빚독촉을 하고 은행에서도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월급 못 준다는 소문에 직원들은 파업 직전이야. 서연아, 그 공장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피땀이야. 우리 최 씨 집안의 전부라고. 정말 망하면 우리 가족은 다 끝이야. 그는 점점 흥분하여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피했다. 그래서요?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최진우 씨,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죠? 이 재수없는 년, 상복을 몰고 온 년이 당신을 위해 태산건설에 빌어주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공급업체와 은행을 진정시켜주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최진우는 내 질문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내게 속마음을 들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분명히 누군가를 알고 있을 거야.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태산건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나쁜 일이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어. 너무 우연이잖아. 서연아, 네가 날 미워하고 우리 집을 미워하더라도 공장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 직원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랑 유라가 너희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다시 잘 살아보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에 대한 내 마음속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져버렸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나와 딸에게 준 상처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자기 집안의 사업을 지키려는 생각뿐이었다. 심지어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까지 참으로 가소로웠다.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에는 경멸과 완전한 실망이 가득했다. 최진우 씨, 당신은 아직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그냥 누군가를 안다고만 생각하는 거냐고요? 나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를 오싹하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똑똑히 말해주지. 태산건설 계약 내가 끊으라고 시켰어. 공급업체 빚 독촉 내가 부추겼어. 은행의 대출 압박 내가 꾸민 일이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너희 최 씨 집안이 내 딸을 괴롭히고 4년 동안 나를 짓밟은 것에 대한 보답이야. 최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듯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말 네가?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대체 네 정체가 뭐야? 내 정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그냥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만 알면 돼. 당신 내 공장 파산은 확정이야. 그리고 그 직원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 약간의 조롱을 담아서 걱정 마. 내가 당신네 공장 파산 절차를 인수하고 나면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나는 아니까. 하지만 당신 내 최 씨 집안의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은 다시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을 생각하지 마. 파산 절차를 인수한다고? 너 뭘 하려는 거야? 최진우는 마치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뭘 하려는 거냐고?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너희 최 씨 집안을 발밑에 짓밟고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너희도 절망이 뭔지, 남에게 빌부터 사는 게 뭔지, 근본 없는 것 취급받는 게 뭔지 맛보게 해줄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잿빛으로 변한 넉나간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의 면전에서 병실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닫히는 문소리는 바깥에 역겨운 남자를 차단했고 나와 최 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인연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최진우의 억눌린 마치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려 큰 눈으로 문 쪽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유나를 보며 진정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가 괜찮아. 시끄러운 파리 한 마리였는데 엄마가 쫓아냈어. 병실문은 최진우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막았지만 그 신경질적인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유나도 문 밖의 무겁고 억눌린 분위기를 느꼈는지 작은 몸을 이불 속으로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밖에서 아빠가 울어?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했다. 최 씨 집안이 아무리 형편없고 최진우가 아무리 나약하고 한심해도 그는 결국 유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였고 유나가 한때 의지했던 아빠였다. 어른들의 추악함과 증오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너무 일찍 더럽히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족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도 품게 해서는 안 됐다. 나는 침대 곁으로 가서 유나를 이불째로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잘못된 일을 해서 지금 많이 슬픈가 봐. 하지만 괜찮아. 그건 어른들 사이의 일이야. 우리 유나는 엄마가 언제나 사랑하고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유나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작은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엄마 영원히 사랑해. 아이의 의지와 신뢰가 따뜻한 강물처럼 최 씨 집안 때문에 생긴 살기를 녹여주었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고 작은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와 생명력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었다. 문 밖의 울음소리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점점 잦아들었고 억눌린 간헐적인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다. 악어의 눈물은 동정받을 가치가 없었다. 그의 지금 고통은 내가 새벽에 의식 없는 딸을 안고 문전박 대당했을 때의 절망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흐느낌이 멈췄다. 이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최진우의 쉰, 굴욕과 마지막 애원이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고막을 분명하게 때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최 씨 집안을, 공장을 살려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무릎을 꿇었다고?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내 입가에 지독히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최진우. 언제나 최 씨 집안의 자랑이라 자부하며 가부장적인 태도로 내 앞에서 항상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곧 파산할 공장을 위해, 그의 집안의 부귀영화를 위해 그는 마침내 그 가련하고 가소로운 자존심을 버렸다. 아쉽지만 너무 늦었다. 만약 그 무릎이 새벽에 내가 딸의 안위를 걱정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꿇어졌다면, 만약 그 무릎이 그의 어머니가 내 딸을 악독하게 저주할 때 그가 나서서 막았을 때 꿇어졌다면, 만약 그 무릎에 나와 딸에 대한 아주 작은 죄책감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면 어쩌면 내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이 무릎은 그저 역겹고 비굴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것은 막다른 길에 몰려 이익을 잃게 된 자의 가치 없는 쇼에 불과했다. 그의 무릎은 나와 딸의 생명과 존엄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유나도 밖에 소리를 듣고 작은 얼굴을 들었다. 큰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가 왜 무릎을 꿇었어? 선생님이 남자는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선생님 말씀이 맞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무릎이 그들의 약속처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란다.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말자. 나는 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가웠으며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최진우 씨, 그만 집어치워요. 당신의 그 무릎 역겨워. 무릎은커녕 당신이 오늘 이 문 앞에서 죽는다 해도 최 씨 집안 공장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나 박서연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 썩 꺼져. 내 딸이 있는 곳 더럽히지 말고. 문 밖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최진우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내 철저한 절망과 뒤틀린 분노로 가득 차 있겠지. 그는 아마도 자신이 몸을 낮춰 무릎 꿇고 애원한 것이 최대한의 성의이며 내가 이쯤에서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한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선, 특히 자식의 안전과 존엄이 짓밟혔을 때 얼마나 냉혹하고 단호해질 수 있는지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식에게 잔인한 짓이었다. 몇 초 후 문 밖에서 최진우의 거칠고 마치 망가진 풀무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주먹으로 벽을 세게 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상처 입은 야수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너 두고 봐. 우리 최 씨 집안이 망해도 내가 널 절대로 편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악담이라니, 무능한 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 나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발소리가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다. 끝없는 초라함과 증오를 남긴 채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유나를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유나는 아직 몸이 약한 탓에 금세 내 품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후 나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우가 넋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병동 건물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를 타지도 않고 마치 시체처럼 목적 없이 병원 옆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가련한가? 어쩌면. 하지만 새벽의 불덩이 같았던 유나의 작은 몸과 그의 무관심한 태도를 떠올리자 내 마음속에 막 일었던 작은 파문은 금세 가라앉았다. 자업자득,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진우가 방금 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김 실장님의 메시지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미세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릿광대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아가씨, 다음 단계인 청산 계획을 시작할까요? 몇몇 경쟁 업체들이 진우정밀의 생산 라인과 숙련공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눈빛이 예리해졌다. 청산 계획, 병든 자의 숨통을 끊는 것, 아주 낮은 가격에 최씨 집안 공장의 핵심 자산, 즉 설비, 거래처, 그리고 최씨 집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숙련공들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깔끔한 수확이었다. 시작하세요. 나는 답장했다. 기억하세요. 직원들은 제대로 대우해주세요.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요. 그들이야말로 공장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최씨 집안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님의 답장에는 절대적인 신뢰감이 담겨 있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침대 곁으로 돌아와 유나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가, 봐. 엄마는 널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발밑에 짓밟을 수도 있단다. 엄마는 네게 알려주고 싶어. 선량함에는 이빨이 있어야 하고 자비에는 바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최진우의 무릎꿇음과 퇴장은 병실에 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일으킨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풍랑이 예고되고 있었다. 나는 유나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부드러운 이야기로 이전의 불쾌한 기억들이 남긴 그림자를 쫓아내려 했었다. 유나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다. 이야기를 들으며 큰 눈을 깜빡였고 가끔 천진난만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짧은 온기는 최씨 집안이라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내가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사치였다. 하지만 이 사치는 다시 한번 거칠게 깨졌다. 병실 문이 또다시 세게 열렸다. 이번에는 노크조차 생략했다. 충혈된 눈에 헝클어진 머리,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최유라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항상 고고한 척하며 콧대로 사람을 보던 신우이가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붕괴 직전인 도박꾼에 가까웠다. 박서연,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집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셈이야. 최유라는 내 앞으로 달려와 날카롭게 소리쳤다.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녀에게 겁을 먹고 움찔하며 내 등 뒤로 숨었다. 나는 즉시 유나를 보호하며 눈앞에 히스테릭한 여자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최유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나가. 나가? 내가 왜 나가? 이 독한 년. 재수 없는 년. 최유라는 내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모든 절망과 분노를 내게 쏟아붓는 것처럼 소리쳤다. 공장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은행에서 우리 집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했어.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고 엄마도 충격으로 쓰러졌어. 그리고 우리 오빠는 등신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제 만족해? 기분 좋아? 그녀는 말하면서 흥분하여 내 얼굴에 침이 튈 정도로 다가왔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라고. 박서연, 똑똑히 들어. 우쭐대지 마. 우리 최씨 집안이 망해도 너 혼자 잘 살 생각은 마. 내가 널 고소할 거야. 타인 재산, 악의적 손괴죄로 고소하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고, 재산 빼돌린 걸로 고소할 거야.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나는 그녀의 그 논리도 없고 우스꽝스러운 협박을 들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고소? 그녀가? 참으로 순진하고 가련했다. 고소? 나는 내 코앞까지 들이민 그녀의 손가락을 가볍게 밀어내며 평온하지만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최유라, 증거는? 태산건설이 계약을 취소한 건 당신네 제품 품질이 불안정해서고 공급업체들이 빚 독촉을 하는 건 상업적 관행이고 은행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건 당신네가 경영을 못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나 박서연 평범한 가정주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 재산 빼돌리기,
어디 한번 해봐. 법원이 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을지 아니면 내가 제출할 너희 최 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녀를 어떻게 학대하고 심지어 내 딸을 근본 없는 것이라고 모욕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믿을지.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최유라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심지어 반격할 수단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소위 협박은 나의 조리 있는 반박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했다. 너 거짓말. 우린 그런 적 없어. 최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기세는 이미 꺾여 있었다. 없다고?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제 새벽에 녹음 파일 한번 틀어줄까? 내 엄마가 어떻게 내 딸을 근본 없는 것, 죽으면 깨끗하다고 저주했는지, 네가 옆에서 어떻게 맞장구 쳤는지 한번 들어볼래? 최유라, 잊지 마. 지금은 법치 사회야. 명예훼손과 모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녹음? 최유라는 급히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녹음까지 할 정신이 있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사실 나는 녹음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그럴 경황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이 나간 이 여자를 겁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병부렴사, 빙부임자. 그녀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증오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어릿광대를 보는 듯한 경멸감이 더해졌다. 최유라, 너희 최씨 집안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건 전부 자업자득이야. 너희가 인색하고 너희가 부모답지 못했고 너희 스스로 죄를 지은 거야. 남한테 더러운 물 튀기지 마. 내가 예전에 너희를 참았던 건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였고 유나에게 그나마 온전해 보이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이제 너희는 내 마지막 선을 건드렸으니 그 결과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지. 나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최씨 집안에서 4년 동안 억눌려 왔던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강인함과 냉혹함이 뿜어져 나왔다. 너희 최씨 집안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깟 작은 금속 가공 공장 하나 가지고 감히 위세를 떨며 남의 존엄을 짓밟아? 내 눈에는 그건 그냥 손가락 하나로 뭉개버릴 수 있는 개미에 불과해. 너희가 의지하던 그 부와 우월감, 내 앞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어. 최유라는 내 기세에 눌려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거대한 공포가 가득했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앞의 박서연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홍시가 아니었다. 생사여 탈권을 쥔 냉혹한 복수자였다. 너 대체 누구야? 그녀는 떨면서 최진우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누구인지 넌 알 자격이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늘부터 박서연과 유나는 너희 최씨 집안과 인연을 끊는다. 이혼 서류는 곧 최진우에게 보낼 거야. 너희 집안의 빚과 파산, 그건 너희들 사정이야.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나와 유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치명적인 냉기를 담고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막다른 길이 무엇인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줄 테니까. 최유라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따라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행패가 아니었다. 진짜 절망에 빠진 무너져 내리는 울음이었다. 그녀의 모든 오만함, 모든 의지처가 이 순간 완전히 박살났다. 나는 그녀가 바닥에서 우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침대 곁으로 돌아와 겁먹은 유나를 안고 부드럽게 달랬다. 유나야, 무서워하지 마. 나쁜 사람들은 다 쫓겨날 거야. 최유라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모든 기운이 빠진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를 쳐다볼 용기도 없는지 마치 상갓집 개처럼 초라하게 병실을 도망쳐 나갔다. 나는 이것이 최 씨 집안의 마지막 무의미한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유라의 붕괴는 최 씨 집안의 마지막 저항 의지가 꺾였음을 의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심판, 법원의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유나를 안고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유라가 무너져 도망친 후 병실은 마침내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다. 유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작은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다. 다시 까르르 웃으며 마치 작은 태양처럼 내 마음속에 최 씨 집안으로 인해 남았던 마지막 그림자마저 몰아냈다. 의사는 하루만 더 지켜보고 상태가 안정되면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그동안 최 씨 집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나와 유나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사라진 것이 해방이 아니라 태풍의 눈 속의 짧은 정적이며 더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는 것임을. 나는 조용해져서 좋았다. 온전히 유나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며 마치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온기와 관심을 며칠 사이에 몇 배로 보상해 주려는 듯했다. 유나도 무척 행복해했다. 이전의 불쾌한 일들은 완전히 잊은 듯했다. 다만 가끔 작은 목소리로 엄마, 우리 이제 그 집에 안 가? 라고 물을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안 가. 아가, 엄마가 우리 둘만 사는 따뜻한 새 집으로 데려갈게. 거기서는 다시는 아무도 우리한테 소리 지르거나 우리 유나를 욕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유나는 기뻐하며 내 목을 끌어안고 뺨에 쪽하고 뽀뽀를 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은 나에게는 한때 닿을 수 없는 사치였다. 이제 그것이 조금씩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정말로 한가하지만은 않았다. 김 실장님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최 씨 집안 공장의 붕괴 과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은행의 움직임이 가장 빨랐다. 진우정밀이 부채 상환 능력이 없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법원에 자산 동결 및 파산 신청을 했다. 최 씨 집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부동산, 그들이 살던 집은 일부 소유권 분쟁이 있어 잠정 보류, 차량이 모두 동결되거나 압류되었다. 최유라의 그 새 차, 내가 급할 때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던 그 차도 압류 목록에 당당히 올라 있었다. 몇몇 주요 공급업체들은 연합하여 대금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최 씨 집안 공장에 남은 원자재와 일부 재고품은 신속하게 경매에 붙여졌다. 하지만 그 돈은 밀린 대금과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직원들은 몇 번 소동을 벌였지만 공장 파산이 확정되었고 한 익명의 인수자가 일부 생산 라인을 인수하고 숙련공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정이 점차 가라앉으며 각자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김 실장님이 보낸 사람들은 서설정밀이라는 새로 설립된 회사의 이름으로 조용하지만 효율적으로 공장의 몇몇 기술자들과 접촉했다. 최 씨 집안 시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핵심 인력들의 마음은 금세 안정되었다. 최 씨 집안은 완전히 불 위에 올려진 신세가 되었다. 재산, 명예, 인간관계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내가 유나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늙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의 아버지, 최부강이었다. 그는 분명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 했지만 목소리는 몹시 쇠약했고 짙은 절망과 조심스러운 아첨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다, 아비, 최부강 씨. 나는 사과 깎는 손을 멈췄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무슨 일이시죠? 나의 거리감 있는 호칭에
최부강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는 길고 울음 섞인 한숨이 이어졌다. 서연아, 안다. 우리 최 씨 집안이 너한테 잘못했다. 유나한테는 더더욱 잘못했고, 미자랑 유라, 그 애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 진작에 뭘 했던가. 황미자와 최유라가 우리 모녀를 짓밟을 때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저 방관하고 묵인했을 뿐이다. 최부강 씨,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잊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 아니다. 최부강은 다급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연아, 내가 부탁 좀 하려고. 공장이 오늘 오후에 법원에서 파산 통지서가 정식으로 왔어. 끝났어. 다 끝났다고. 은행이랑 채권자들은 저승사자처럼 닥달하고 집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는데도 빚이 한참 남아. 진우는 걔는 충격을 받아서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미자도 알아누웠고 유라 그 애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서연아, 네가 지금 능력이 대단하고 높은 사람들을 안다는 거 알아. 제발 부탁이다. 우리가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정을 봐서 유나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몇 번 불렀던 걸 봐서 제발 은행 쪽이든 아니면 인수하려는 사람이든 말 좀 잘해줘서 우리 최 씨 집안에 살 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하다못해 우리가 살 작은 집 한 채라도 남겨주면 안 될까? 마지막에는 거의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애원을 들으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좀 웃음이 나왔다. 한때 그들은 얼마나 거만했던가. 나 박서연이 최 씨 집안에 시집 온 걸 대단한 행운으로 여겼고 유나를 돈만 축내는 존재로 여겼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들이 재수없는 년이라고 부르던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다니. 참으로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최부강 씨,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구슬처럼 날아가 밝혔다. 첫째,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했고 곧 발송될 겁니다. 둘째, 법원의 판결은 공정합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신네 집안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경영을 못한 자업자득이지 저 박서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왜 당신들을 위해 말을 해줘야 합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네 가족 모두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박서연과 유나는 당신네 최 씨 집안과 티끌만큼의 관계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든 살든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금처럼 그나마 평온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애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최 씨 집안 공장은 정식으로 파산했고 최 씨 가족 모두는 절망에 빠졌다. 이것이 그들이 내 딸에게 근본 없는 것이라고 말한 대가였다. 나는 마저 깎던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유나의 입에 넣어주었다. 유나는 맛있게 먹으며 웅얼거렸다. 엄마, 누구 전화야? 나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과즙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전화 잘못 건 낯선 아저씨야. 그렇다. 낯선 사람. 오늘부터 최 씨 집안의 모든 것은 나에게 그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일 뿐이다. 창밖은 햇살이 좋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님에게 최 씨 집안에 대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청산 관련 업무는 실장님께 전권 위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 없으면 최 씨 집안에 대한 어떤 소식도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날 햇살은 거짓말처럼 찬란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전체를 밝고
따뜻하게 비쳤다. 유나는 일찍 일어나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우리의 진짜 새 집으로 간다는 말에 신나서 침대에서 콩콩 뛰었다. 작은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가득했고 어제의 아픈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미리 준비해둔 새 원피스를 정성껏 입혔다. 노란색 원피스는 아이를 마치 귀여운 작은 해바라기처럼 보이게 했다. 거울 속에 새로 태어난 듯한 딸,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그늘도 없이 단단한 눈빛을 한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는 한 손에는 간단한 짐을, 다른 한 손에는 유나의 부드러운 작은 손을 잡고 병동 건물을 나섰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따뜻한 공기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다. 병원 문 앞에는 수수하지만 유려한 라인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공손한 중년기사가 내려와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차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우리를 새 집으로 데려다 줄 책임자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나를 데리고 편안한 뒷좌석에 앉았다. 차 내부는 넓고 공기는 맑았다. 언제나 담배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던 최 씨 집안의 낡은 차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차는 부드럽게 병원을 빠져나가 도로에 합류했다. 유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창문에 붙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제잘거렸다. 엄마, 우리 어디가? 새 집은 창문이 커? 인형 놓을 방도 있어? 나는 아이를 안고 하나하나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주 예쁘고 따뜻한 곳으로 가. 창문도 크고 햇살도 잘 들어와. 우리 유나 인형이랑 장난감 놓을 방도 따로 있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거기서 놀 수 있어. 와, 진짜 좋다. 유나는 신나서 박수를 치며 눈을 반짝였다. 차가 도시 서쪽의 낡은 공업지대 근처를 지날 때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나는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길가의 시끄러운 재래시장 입구에 시선이 꽂혔다. 사람들이 오가고 외침과 잡음으로 가득한 그곳 입구에 눈에 익지만 낯선 몇몇 모습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최 씨 집안 사람들이었다. 황미자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채 채소 장수와 몇백 원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었다.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남긴 초췌함과 인색함이 가득했고 예전에 금은보화를 걸치고 사람을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유라는 그 옆에 서 있었다. 한때 정성껏 관리하던 머리는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고 몸에 걸친 값싼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주위를 피했고 얼굴에는 짙은 굴욕감과 무기력함이 서려 있었다. 품에는 싱싱해 보이지 않는 늙은 호박을 안고 있었다. 그녀가 보물처럼 여기며 위급한 나에게 빌려주기조차 아까워했던 그 새 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최진우는 길가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발밑에는 시들어 보이는 푸성귀 몇 단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이전보다 더 마르고 초라해 보였다. 온몸에서 실패자의 절망적인 기운이 풍겼다. 가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혹은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면 그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최부강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나 이런 장소에 나올 면목이 없었겠지. 한때 이 지역에서 나름 재산가로 거들먹거리던 최 씨 집안 사람들이 이제는 더럽고 지저분한 재래시장에서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며 푼돈의 목숨 거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광경은 내 차 안의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과 유나의 걱정 없는 웃음과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한 대조를 이루었다. 햇살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비추지만 어떤 사람은 햇살 아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어떤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 울부짖으며 발버둥칠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통쾌함도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평온만이 감돌았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들의 지금 처지는 그들이 과거에 뿌린 악의 씨앗이 맺은 쓴 열매에 불과했다. 근본 없는 것, 죽으면 깨끗하다는 그 말 한마디는
그들이 남은 평생의 초라함으로 참회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만약 그들에게 참회할 마음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엄마, 뭐 봐? 유나가 내 시선을 따라 밖을 보았지만 차가 움직여서 흐릿한 사람들과 복잡한 시장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아이를 꽉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유나야, 저기 봐. 저쪽에 예쁜 무지개 다리가 있어. 나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멀리 하늘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지개를 가리켰다. 유나의 주인은 즉시 그쪽으로 쏠렸고 신나서 무지개를 가리키며 환호했다. 차는 속도를 내어 그 재래시장과 시장 안에서 삶의 진흙탕에 빠진 그 가족들을 빠르게 뒤로 던져버렸다. 마치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버리듯 우리 차는 도시의 다른 끝에 위치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나무가 우거지고 환경은 우아했으며 보안은 철저했다. 김 실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집은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넓고 밝았으며 전망이 아주 좋았다. 현대적이고 심플한 따뜻함이 가득했다. 모든 생활용품이 완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유나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동심이 가득한 아이방도 있었다. 새 집의 넓은 발코니에 서서 아래에 잘 가꾸어진 정원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부터 박서연과 유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모욕도 냉대도 없이 오직 햇살과 자유, 그리고 가득한 사랑만이 있을 것이다. 최씨 집안, 그들은 이제 과거형이다. 진흙탕 속에 가라앉은 개미일 뿐 다시는 내 시선을 받을 가치조차 없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김 실장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설 정밀이 기존 진우정밀의 일부 자산과 인력을 순조롭게 인수했다는 진행 상황과 함께 나를 위해 맞춤 설계된 편안하고 수익률 높은 자산관리 방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두 글자로 답장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끈 후 아이방에서 새 인형을 안고 신나게 뒹굴고 있는 유나에게로 걸어갔다. 아가, 우리 새 집 마음에 들어? 응, 엄청 마음에 들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유나가 달려와 나를 와락 안았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얼굴에는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행복. 이것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결말이다. 그리고 한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들은 각자의 심연 속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자.